가장 젊은 날의 철학. 이충영. 실패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해석에 따라 그 타당성이 참 많이 달라집니다. 물론 실패를 겪으며 얻은 깨달음으로 나중에 더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패가 항상 가르침을 주는 건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 실패는 별다른 가르침 없이 쓰라린 경험으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오히려 실패로 자신감이 낮아져서 평소라면 잘했을 일을 그르칠 때도 많죠.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전설적인 선수이자 해설가 클템 이현우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승리할 때 제일 배우는 게 많아요. 흔히 경기에서 졌을 때 많은 이가 패배를 통해 많은 걸 배울 수 있어 라며 위로합니다. 그런데 클템은 승리를 통해 배우는 게 훨씬 더 많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유리하구나, 이런 타이밍에 조심해야 하는구나, 이럴 때는 과감하게 플레이해야 이길 수 있구나, 이렇게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는 거죠. 승리 감각을 익히면 다음번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이기는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패배를 반복한 선수는 어떨까요? 도통 감을 잡지 못해 점점 소극적인 플레이어가 되기 쉽습니다. 공부도 비슷합니다. 최상위권 성적을 거둬본 학생은 비교적 수월하게 높은 성적을 유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시험을 잘 보는지 감각을 익혔거든요. 반면 원하는 성적을 내지 못한 학생은 계속 헤매게 됩니다. 무엇이 최적의 공부법인지 헷갈리기 때문이죠. 다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실패는 정말로 성공의 어머니일까요? 실패는 그 자체로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활용할 줄 알 때 비로소 성공의 교두보가 됩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겪으면 대부분 얼른 잊으려 합니다. 실패를 잊기 위해 술을 마시기도 하고 친구에게 하소연하거나 클럽에 가서 춤을 추며 머릿속을 비우기도 하죠. 취미 생활에 몰두하거나 다음 도전에 바로 집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계속 실패를 곱씹으며 좌절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겠지요. 사실 이 또한 실패를 잊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실패로 인한 좌절에 빠져 있는 건 실패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실패의 다양한 측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정신없이 실패에 빠져들므로써 실패의 정확한 모습을 잊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때만 비로소 실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마주보며 찬찬히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패는 이미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그 고통과 씁쓸함을 떠안고 실패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실패의 상황이 어땠으며, 실패가 왜 일어났으며, 그 실패는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샅샅이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이후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겪은 순환의 역사를 자녀 세대에게 교육하는 걸 매우 중시합니다. 조상의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를 훨씬 강조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광개토대왕의 업적보다 고구려가 패망한 이유를 더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의 실패를 명확히 기억하고 그걸 계속 현재의 토론 대상으로 만듭니다. 그럼으로써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방법을 발견하고 미래의 고난에 대비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서 이런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예컨대 중요한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해보죠. 엄청난 상실감에 면접 당시의 기억은 떠올리기조차 싫을 겁니다. 실제 저는 한 유명 PD가 출연자를 뽑는 면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뽑힐 것 같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들어 상당히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죠. 크게 실망했지만 오히려 좋아, 출연했다면 욕만 먹었을 거야 라고 위안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안으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실패가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선 면접 당시의 상황을 마주해야 합니다. 화법, 목소리, 태도, 심사자와의 상호작용 등을 복기하며 다음 면접을 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불안을 인정하는 자세.
하이데거는 모든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는 근원적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평소 불안을 느끼지 않을 때조차도 마음 깊은 곳에 불안이 숨어 있다고 주장했지요. 우리가 흔히 이 불안감이라고 부르는 감정은 없을지 몰라도 다른 의미의 더 깊은 불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이데거는 공포와 불안을 구별합니다. 그의 생각의 공포는 세계 안의 특정 대상에 대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내게 달려들면 나는 공포를 느끼겠죠. 공포는 나를 위협하는 대상을 향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불안은 특정 대상을 갖지 않습니다. 세계 안의 대상을 향한다기보다는 세계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를 위협하지 않을 때도 불안은 불현듯 일어나곤 합니다. 불안은 외부 대상이 아닌 나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내 존재를 최종적으로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오직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각종 결정을 내리며 삶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 이게 곧 불안의 근원입니다. 인간은 결국 고독한 존재입니다. 나 말고는 아무도 후 삶을 진정한 의미에서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삶이 처음인 초보자인데 세상은 가혹하게도 나에게 주인공 역할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대본도 없이 주인공으로서 저마다의 삶의 무대에 내던져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삶에 대한 부담감, 무게감, 불안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초보 배우가 주인공 역을 맡으면 무대에서 중압감을 느끼듯이요. 그런데 평소 우리는 이 근원적인 불안을 애써 외면합니다.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도망치며 살아갑니다. 내 존재의 책임과 중압감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건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 불편한 느낌을 피하려면 나 자신으로부터 시선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계 속으로 도망쳐 여러 대상에 관심을 쏟습니다. 물건에 집착하고 사람 만나는데 에너지를 쓰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내 존재를 잊습니다. 나를 망각하는 순간만큼은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불안을 인지하고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소 어떤 일이나 대상에 열중할 때 과연 그것이 순수한 의지에 의한 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예를 들어 틈만 나면 자기계발 콘텐츠를 보는데 혈안인 사람은 자기계발을 간절히 원한다기보다는 고요하게 자신의 존재를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책임지고 주어진 시간을 채워가야 한다는 사실이 버겁기 때문에 자기계발 콘텐츠라는 외적 대상에 몰입하는 거죠. 분주하게 콘텐츠를 소비하는 순간만큼은 삶의 부담이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근원적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없는 것처럼 자신을 속일 뿐이죠. 이런 사람은 무언가를 열심히 줬지만 그걸 왜 줬는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에서 배움을 얻으려 할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를 알아내고 고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격가지에만 주목하며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일례로 오답 노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이 오답 노트를 만듭니다. 문제를 왜 틀렸는지 분석하고 정리하는 거죠. 이는 제가 앞서서 말한 실패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배움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행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오답 노트를 적으며 시험장에서 저지른 오류에는 주목하지만 막상 그 오류의 더 근원적인 원인에는 주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오류를 저지른 건 시간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 압박을 받았던 건 문제를 시간 안에 여유롭게 풀어낼 훈련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고요. 그런데 오답 노트를 적는 많은 수험생은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보려 하지 않고 그저 하나하나의 문제를 어떤 과정으로 풀었는지 돌아보며 풀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 짓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그런 풀이 과정을 겪게 됐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말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주목하는 게 심리적으로 고통스럽다 보니 이렇게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 공부량, 수업 듣는 태도 등 시험 성적과 본질적으로 연결되는 요소를 바꾸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한 문제 단편적인 풀이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 노력은 지난할 게 뻔하기 때문에 본질적 문제로부터 자기도 모르게 도망치게 됩니다. 오답 노트를 적으며 자신의 실수를 열심히 분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본질을 피하는 도피성 분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원으로부터 도망가는 분석이 아닌 실체의 가장 깊은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는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말로 실패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성공을 거두지 못할까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때론 상황적 조건 자체가 안 좋거나 운이 나빠서이기도 합니다. 혹은 목표를 너무 높게 잡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내가 가진 자원과 노력을 통해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합리적인 목표를 정했음에도 자꾸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실패를 분석하고 문제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데도 계속 결과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도피성 분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해야 합니다. 실패의 핵심을 똑바로 마주하는 게 불쾌해서 혹은 두려워서 자꾸만 곁가지 문제를 끄집어내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닌지요.